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40대 초반에 무기력하게 혼자 사는 남자입니다. 호랍이냐고요? 아니요. 버젓이 아내 있고 직장 있고 남들이 보기엔 중산층으로 잘 살고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즘 참 혼란스럽네요. 이게 사는 건지 여기가 지옥인지 삶의 의미를 못 찾아서 방황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삶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는 너무나도 변해버렸고, 이제 가정은 포기했고, 게다가 3년 넘게 저와 제 가족들을 속여오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배신을 당한 후에 저는 지금 모든 것에 의욕을 잃었습니다. 먼저 아내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하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아내는 제가 일하던 술집에서 일하던 아가씨였고, 편의상 가명으로 현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현숙이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 업소에서 한창 일을 할 때였습니다. 원래 제가 중견기업을 다니다가 주식으로 돈을 엄청 잃어서 빚을 많이 졌거든요. 시골에 있는 아버지한테 말을 하면 빌릴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지방에선 나름 방귀 좀 낍니다. 하지만 염치가 있죠.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다간 정말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그 당시에 친구 소개로 만난 20대 중반 여성과 동거 중이었거든요. 동거한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들킨 터라 집에선 미운 자식으로 찍혔던 상태라서 돈을 빌릴래야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여자친구가 저한테 오빠 이러다가 우리 둘 다 굶어 죽겠어. 내 돈도 밀어놓고 자기 월급 차압당했는데도 갚을 길이 없잖아. 그냥 자기 시골집에 내려가서 돈 빌려오면 안 돼? 말이 쉽지 그게 어려워서 절대 안 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잡으로 밤에는 야간 일을 했어요. 마침 친한 형님이 사장으로 있는 곳이라서 밤에 아가씨들 차로 데려다주고 가게 서빙하는 일만 좀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출근을 했고요. 하지만 밤낮으로 뛰니 진짜 몸이 부서질 것 같더군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당시 가게에서 일하던 현숙이가 저를 호기심 있게 본 듯합니다.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오빠는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 일한다며?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속으론 이런 일 하는 여성들을 좀 천하게 봤기 때문에 말도 안 섞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대꾸는 해줬죠. 그러면서 낮에 제가 있는 회사에 놀러 가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절대 오지 말라고 했죠. 지금 이런 일 하는 것도 회사에 알려주면 큰일 날 판인데 심지어 화려한 옷차림의 아가씨가 회사로 찾아오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렇게 제가 무시해도 현숙이는 저를 엄청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짜증이 나서 아니 내가 도대체 어디가 좋아? 그랬더니 현숙이가 하는 말이 나도 이런 일 언제까지 할지 모르잖아. 솔직히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고 근데 오빠처럼 성실한 남자면 나는 내 인생 맡겨도 좋을 것 같아. 그 말이 당시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꽃다운 나이 때는 꿀 빨며 호의호식하다가 이젠 자기도 슬슬 발 빼려는데 순박하고 성실한 남자 만나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심보잖아요. 그래서 전 단호하게 말했죠. 난 여자친구 있고 다시는 나한테 찝적대지 마. 나 이런 데서 오래 있을 사람 아니니까 빚만 갚으면 난 바로 여기서 뜰 거야.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고 생각했고 사장인 형님에게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다음날 현숙이에게 전화가 왔는데 술에 취한 목소리에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오빠 내가 오빠 힘들게 했으면 미안해. 나 그냥 오빠가 좋았어. 근데 오빠 힘들게 했다면 그냥 이제 내가 떠날게. 이러곤 전화를 또 끊는 거예요. 순간 장난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론 괜히 저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세상 뜨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는 겁니다. 정말 혼란스럽긴 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어차피 시간 버린 셈 치고 현숙이가 사는 원룸으로 달려갔죠. 어차피 출퇴근 시켜주면서 집이 어딘 줄도 아니까 그냥 앞뒤 안 재고
현숙이 집에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만약에 정신을 잃어서 문을 안 열어주면 경비원이라도 불러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갈까? 경찰을 부를까? 별의별 생각을 하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잡아당겼는데 너무 순순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집안을 보니까 현수이가 다른 아가씨들하고 치킨을 먹으면서 저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봐, 저 오빠 온다고 그랬지? 저 오빠도 나 좋아한다니까. 이러는 겁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성질이 확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짓이냐면 난리를 치니까 현수이가 하는 말이 오빠 나 연기 잘하지. 나 배우 해도 되겠지? 이러면서 깐족거리는데 화가 정말 확 나더라고요. 성질이 나서 따귀 한 대 갈겼습니다. 그랬더니 현숙이는 그래도 제가 달려온 게 기뻤는지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자니까 지금 나 걱정돼서 온 거 맞잖아 그치?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데 그런 당돌함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현숙이가 들이대니까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겁니다. 당시에 동거하는 여자친구는 좀 푸석푸석하고 게을러서 점점 여자로 안 느껴졌는데 저를 쫓아다니던 현숙이는 늘씬하고 정말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만큼 예뻤으니까요. 그래도 의리가 있지 어떻게 동거하는 여자친구를 버리고 하루아침에 군화를 거꾸로 신겠습니까? 그것도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 때문에 의리를 저버릴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랑 점점 소원해지고 현숙이는 들이대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현숙이한테 쏠리게 되더군요. 그리고 현숙이는 과거를 청산하듯이 집 근처 작은 도시락 가게에 취직해서 서빙에 판매까지 하며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 현숙이도 말 못할 사정이 있더군요. 거동이 불편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당시 갓 30이 됐지만 직장이 없어서 공사판을 전전하던 처남을 위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숙이는 웃음을 파는 직업을 선택했던 거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 현숙이를 이해했고 나중에 꾸준한 그 모습에 저도 선입견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정리하고 현숙이와 결혼을 했죠. 물론 집에는 현숙이가 조그만 회사 경리 출신이라고 속였고요. 그렇게 같이 살을 맞대고 산 지 어느덧 3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빚도 거의 다 갚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사나 싶었는데 문제는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혼인신고도 안 올리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우리 아이를 갖게 되면 그때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다가 괜히 아이 문제로 이혼하게 되면 나만 상처받는 거잖아. 조금 이해는 안 됐지만 그까짓 거 혼인신고가 무슨 대수야 라는 생각에 저도 쿨하게 넘어갔죠. 하지만 잊을만 하면 처남이 거슬게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서 처남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됐거든요. 여기저기 이력서도 내보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는데도 안 풀리니까 아내가 처남의 생활비라도 덜어줄 겸 같이 살자고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장모님 돌아가시고 하늘 아래 아내와 처남 둘뿐인데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서 허락을 했죠. 그 후 처남은 간간히 용돈도 타가고 간혹 며칠간 잠적도 했다가 갑자기 나타나곤 했습니다. 본인도 답답해서 저러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 집에서 얼굴 보며 사는데 신경 쓰이잖아요. 게다가 처남도 아내랑 성격이 비슷해서 욱하는 성질이 있는지라 간혹 시비가 붙어서 파출소에 가곤 했지만 다행히 잘 해결돼서 나오곤 했습니다. 어쨌든 크고 작은 뒤치다거리를 저랑 아내가 해주는 것 외엔 시골에 있는 우리 집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도 해주고 저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터라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의 천성은 못 바꾼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내 역시 성격이 당돌하고 할 말 다 하고 돈은 함부로 펑펑 쓰고 아무래도 산전수전 다 겪어서인지 주변 사람들과 크고 작은 싸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남자한텐 욕부터 쏘고 상대가 여자인 경우는 머리끄댕이부터 잡고 보는 성격인지라 동네에 소문이 나서 이사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사건이 생긴 겁니다. 아내가 저 몰래 처남에게 1억 원이란 돈을 빌려준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처남은 이미 잠수를 탔고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봐도 처남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놔두다간 처남이란 놈이 아예 입을 씻을 것 같고
그동안 잘해준 은혜에 이따위로 보답하는 처남이 미워서 아무래도 신고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시댁에서 좀 도와주면 안 돼? 우리 불쌍한 동생 용기 좀 주려고 그런 건데 그깟 돈 1억 때문에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아내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처남이 나한테 받아먹은 게 얼만데 이렇게 나를 또 연맥여? 그리고 당신도 그 돈을 왜 줘? 이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아주 둘이 가지가지를 하네. 화가 울컥 나와서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폭언을 했고 홧김에 집을 나왔습니다. 마침 금요일인지라 지방에 있는 친구도 볼 겸 머리도 식힐 겸 지방 내려갔다가 일요일에 올라와 보니 아내가 눈에 붕대를 하고 누웠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서 보니 아내가 울먹이며 사실 예전부터 눈앞이 좀 흐릿했는데 당신이랑 싸우고 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봐.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나 원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음날 당장 병원에 가자며 데리고 갔죠. 병원에서 원인은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안 보이는 것 같다며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앞이 안 보인다고 하니 이만저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유일한 피부치인 처남에게 문자는 보내놓고 저희 집에도 사실을 알렸죠. 다들 난리가 났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너가 어떻게 했길래 아이 눈이 멀었냐 이러면서 저를 구박하시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평소에 아내가 어머니에게 애교를 많이 피운 터라 어머니는 완전히 아내 편이었거든요. 나는 잘못한 것 없다고 하소연해도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랑 싸우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앞이 안 보인다고 하니 앞이 보일 때까지 제가 병수발을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 종일 밥 먹여줘, 모시고 이동시켜줘,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모시고 가야 했습니다. 아내의 눈이 돼서 수발을 들게 되니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아내 눈이 나을 때까진 도와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낮엔 일하랴 밤에는 아내 수발 들랴 정신이 없더라고요. 마치 3년 전 밤낮으로 일할 때 바로 그 기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여보 힘들지 미안해 괜히 당신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학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환장하겠더군요. 밤낮으로 일해서 빚 거의 다 갚고 부모님께 사정사정해가며 받은 돈으로 알뜰살뜰 해가며 모은 1억 원이 공중에서 사라졌으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처남은 사라졌지 아내는 눈멀어서 저러고 있지 정말 제 자신이 비참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내는 여보 시댁에 이야기해보자. 언제까지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돈도 없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냥 시댁에 있는 땅이랑 건물 팔면 적어도 돈 좀 될 것 아니야? 내 눈도 수술 받으면 안 돼? 언제까지 부모님은 우리 나 몰라라 하실 건데. 그 말에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우리가 무슨 권리로 달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당신도 처남한테 1억 원만 안 줬어도 이런 걸 안 당했잖아. 그러니까 왜 돈을 빌려주고 난리야. 그럼 어떡해. 우리 동생 힘들다는데 그렇다고 뾰족한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시댁에 이야기해서 돈 좀 빌려와봐. 이 정도 대화까지 가니까 정말 도리가 없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전후사정 이야기하고 경제적 도움을 더 넉넉하게 해줄 수 없냐고 부탁을 했죠. 부모님은 며칠만 생각해 볼 테니 기다리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하긴 아무리 집안 사정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평생을 모아 거둔 재산을 자식을 위해 거의 다 팔아서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저 불효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한 후 딱 하루만 나홀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바닷바람 쐬면서 홀로 신세 한탄 좀 하고 나니 마음은 편해지더군요.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번엔 집이 또 엉망진창인 거예요. 장롱도 다 열려 있고 방 안에 폐물도 전부 사라져 있고 한마디로 도둑이 왔다 간 듯이 엉망이더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는 몰라 앞이 보여야 뭔 말인지 알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없어진 물품을 보니 다행히 감 나가는 거 훔쳐가질 못했더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아내는 불안하다며 울고 다시 힘들지만 힘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며칠 후에 시골 우리 집에서 2억 원을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 만드신 재산을 저에게 다 주신 거죠. 송구스럽지만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뛸 듯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젠 이 돈으로 일단 급한 불 좀 끄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모든 고민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동네 친구라서 우리 집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네 와이프 이제 앞이 보이냐? 지금 니네 집에 물건 주러 왔다가 네 와이프가 웬 남자 차에 타고 가는 거 봤다. 야, 너무 자연스럽게 타던데. 장님이라며. 근데 그렇게 못 움직일 텐데. 이러는 겁니다. 순간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에 혹시 누구랑 차에 타는 것 같냐고 물으니까 남자 외모는 잘 못 봤고 그냥 아내가 차에 자연스럽게 타는 뒷모습만 봤다는 겁니다. 이상한 마음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받질 않더군요. 그래서 그날 퇴근 후에 아내를 보살펴 주는데 낮에 친구가 한 말이 떠올라서 혹시나 아내 눈이 보이는 게 아닐까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눈이 보이면 제가 눈앞에 주먹을 들이대면 반사적으로 놀라서 움찔을 할 테니까 실험을 해봤죠. 물 마시고 있는 아내 눈에 주먹을 날리니까 아내가 진짜로 움찔하며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지금 보이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아내는 무슨 보인다고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앞을 더듬거리며 방을 가더군요. 심증은 100%지만 물증이 없으니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실과 한방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해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거실과 안방에 있던 녹음기를 듣는 순간 저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웬 남자랑 미러를 속삭이듯이 음담패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 남자 목소리가 바로 처남이었던 겁니다. 아내는 자기야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해 지겨워 이러는데 처남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이 아이고 나도 밖에 숨어있기 귀찮네. 아 얼른 시골 노인네들 돈 다 받아먹었으면 자리에서 뜨자고. 아이 그래도 2억 받고 그동안 이 집에서 편하게 묵었잖아. 아 그리고 내가 또 받은 호구 하나 있으니까 나중에 그쪽으로 작업하자고. 근데 저번에 여기에서 가져간 폐물은 못 쓰겠더라. 아이 돈이 안 돼. 이 자식은 도대체 부잣집 아들이 돈 되는 거 하나도 안 갖고 있어. 아이 짜증나게. 순간 손이 부르르 떨리더군요. 이 사기꾼들이 3년간 내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먹고 자고 놀고 게다가 이젠 우리 집안까지도 올려서 그 돈도 이미 빼돌린 건 보니 정말 기가 차고 내 자신이 한심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전자상가에 가서 몰래카메라를 아내가 잠든 사이에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음성만으로 증거는 충분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서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추궁하고 나서부턴 아내는 정상인보다 더 잘 보이는 듯이 집안을 활보하고 다니더군요. 게다가 점심때쯤 되니까 처남이 들어오더니 배달 음식을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애인관계 마냥 서로 알콩달콩 나눠 먹더군요. 게다가 제 침대로 가서 아주 눈뜨고 못 볼 짓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영상을 들고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처남, 아니 그 사기꾼 놈은 일단 무단 침입에 절도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사기죄로도 신고했고요. 근데 이게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하는 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아내부터 잡아넣으려고 제가 머리를 좀 썼습니다. 태연하게 집으로 와서 아직 사태 파악 안 되는 아내에게 물어봤죠. 처남이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같이 가보자고. 그러자 아내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나한테 먼저 연락 왔겠지 이러면서 한 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눈이 안 보이니까 나한테 연락했겠지. 어쨌든 빨리 가보자고. 이러면서 안 가겠다고 버티는 아내를 억지로 끌고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아내는 뭔가 찜찜하지만 그래도 처남이 안에 있다고 하니까 안 들어가기도 뭐하고 계속 주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죠. 자기 지금 눈이 보이는 거야? 아, 신봉사도 아니고 놀라서 눈 떠진 거 아니지? 이러면서 자꾸 아내를 자극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순순히 경찰서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내를 수사팀 형사님 앞에 앉혔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여기 왜 왔냐며 자기 동생은 어딨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제가 범인 데려왔습니다 이러자 그 자리에서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한 변호사가 직접 와서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사건 의뢰인하고 이 여자랑 남남이거든요. 게다가 이 여자는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거지가 불분명합니다. 의뢰인이랑 사실혼 관계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풀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경찰도 눈치가 좀 보이는지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경찰서에서 아내를 붙잡아 두더군요. 아내는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가 어쩌겠어요.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왔으니 그대로 잡힌 거죠. 그리고 처남은 전과가 하도 많아서 그런지 금방 잡혀서 빵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아내는 제가 술집에서 일할 때부터 우리 집에 돈이 많은 걸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물론 처남 역을 맡았던 건 아내의 남자친구였고요. 처음부터 처남 역을 하면서 우리 집에 얹혀 살려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호구 같으니까 처남이라고 속이고 아예 집에 눌러 앉은 겁니다. 무슨 영화 기생충에 나온 배우들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저만 3년 넘게 바보짓하며 이 사기꾼 두 남녀를 먹여 살린 셈이 됐습니다. 게다가 아내도 전과가 화려하더군요. 술집에서 갈고 닦은 연기력으로 대종상 여우주연상 뺨치게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꽃뱀식으로 돈을 뜯어낸 적이 몇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화려한 시기를 지나 자기도 슬슬 은퇴하려는 시기쯤에 제가 제대로 걸려든 거죠. 하지만 둘 다 지금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네요. 돈은 돈대로 털리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해서 너덜너덜해진 지경입니다. 사람을 믿었건만 사람 때문에 정말 깊은 상처를 입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은 저런 한심한 놈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똑같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실수를 한다잖아요. 제가 여자를 잘 몰랐고 사람을 너무 믿은 것이 잘못이겠죠. 앞으로는 더 좋은 여자,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 보낸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